그러면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인천을 달군 갖가지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매년 각 지역에 있는 단체 중심으로도 10대 뉴스 우리가 좀 발표도 하고요. 언론 쪽에서도 발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천인의 송정로 대표님 모셨기 때문에 인천의 언론 쪽에서 바라보는, 인천인이 바라보는 10대 뉴스, 2017년 10대 뉴스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보니까요. 인천인에서 10가지 10대 뉴스를 선정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파면과 조기 대선. 두 번째,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현대화 사업. 세 번째, 경제청 차장이 터뜨린 송도 6809 유착 의혹. 네 번째, 막대한 폐기물 거듭된 기간 연장 특혜 논란의 송도 테마파크. 다섯 번째, 부평 미군기지 다육신 오염 확인. 여섯 번째, 제3연육교 2025년 유료화 개통. 일곱 번째,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착공. 여덟 번째, 영흥도 낚시배 전복 15명 사망. 그리고 아홉 번째, 국제성모병원의 이딴 부당 내부거래 의혹.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실시. 네, 이렇게 지금 10가지를 잡았습니다. 인천인에서는 매년 이렇게 10가지를 잡으시죠, 송 대표님?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요번에 10가지를 쭉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좀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작년에 연이어서 선정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그죠? 예, 그때 그 해마다 예. 특히 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걸쳐서 우리가 이제 장기 민원이나 장기 해결 과제들이 네.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그 중에서 특별한 게 진전이 있거나 타결이 되거나 네. 법적 타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눈에 띄어서 이런 네. 것들 위주로 했는데 굳이 작년과 비교하자면은 박근혜 파문과 조기 대해서는 작년 촛불 집회에 이어서 두 번째 올라온 거고 연장선상에 올라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무상급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힘들게 했는데 요번에는 고교면서 아주 쉽게 의외 또 쉽게 풀렸던 게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군요. 예. 예, 그럼 이 중에서 10가지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씩 검토하기 좀 그렇고요.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착공, 요 문제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경인고속도로가 한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인천 한국의 가장 첫 번째 고속도로였고, 그게 지금 50년 만에 이제 일반 도로화로 이제 이관이 이제 인천시로 이관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단순히 뭐 고속도로 하나가 인천시로 이관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간의 이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중심을 관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동서를 딱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생활권을 분리시켰죠. 남북과 동서를 다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일반 도로로 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요거를 선정하신 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착공은 사실 2005년 12월에 2년 전에 이제 협약이 맺어진 거였죠. 그래서 예고가 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빼놓을 수 없었던 거고요. 12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인천시로 이관이 됐고요. 네. 그 전날 11월 30일 날 착공식까지 갔습니다. 어떤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의 주변 육공단 고학교, 방축 고학교, 성남 고학교까지 4개의 지점에 진출입로 10곳을 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조기 개통하겠다. 이 조기 개통의 의미가 부여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그러니까 네 군데 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완전히 해체하는 거고 그 생활 권역이 단절되어 있던 권역을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되는 것에 대한 착공식은 아까 4개 교차로 지금 하는 걸 착공식을 말씀하신 거고 12월 1일자로 지금 인천에 지금 이관도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인천인 말고도 그 환경브릿지 연구소에서도 요 경인고속도로 50년 만에 이관에 대해서도 이제 10대 뉴스로 포함이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여기 경인고속도로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민원이 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뭐 지금 아무것도 한 겁니다. 민원이 폭증이야. 그래서 제가 왜 보니까 속도 제한이 원래 여기가 100km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교차로 공사를 한다고 착공식을 한 이후에 80km, 60km 다 낮춰놔가지고 맞습니다. 방음벽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그렇죠. 없는데 통행료는 그대로 그렇죠. 900원씩 내고 있는데 속도만 딱 제한이 된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 보여요. 민원이 막 폭증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로 환경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80도가 거의 60으로 다 막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변한 것도 없는데 단지 12월 1일자로 걸릴 건 이건 된 거 하나만으로 운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걸 60km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 4차로 교차로 공사도 내년 상반기나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케이드 천호가 일부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좀 불편은 갑작스럽게 작전 체감적인 불편은 심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뚜렷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공사 일정 구체 밝힌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급작스럽게 한 것 아니고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여전히 이건 국토부에서 네. 국토부에서 결정했겠죠. 거기 착공식 결정은 다 인천시가 결정한 겁니다. 속도 제한은 속도 제한도 인천시가 결정. 그렇죠. 인천시는 이관됐는데 경찰청이 했겠죠. 네. 인천 경찰청. 다 인천시가 결정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서둘러 너무 이렇게 좀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년 선거 앞두고 좀 저희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착공 예전에 그 안상수 시장 때도 뭐 150m 연육교 착공식하고 뭐 많이 했는데 그걸 안 했는데 그런 좀 논란을 강병석 의원님 부평 그쪽 많이 다니지 않으세요? 예, 일단 저는 부평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뭐 일반 도로와도 좋을 수 있는데 부평 인터체인지 통행료는 그대로 둔 채 일반화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를 타긴 타는데 그 부평 IC부터는 돈을 내고 그 다음에는 속도만 늦어지고 뭐 그 고가 몇 개 생기는 거 말고는 도대체 무슨 우리 시민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 일단 부평 인터체인지에 그 통행할 때 900원씩 내는 것 좀 같이 없애면서 이게 일반 도로가 됐으면 네. 박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부평 쪽하고는 별로 저기 생활 권역이나 이런 건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유자 안식까지니까. 아 그래도 이제 일반 도로 한다는 건 그만큼 돈 내고 부평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양도 마찬가지. 계양도 마찬가지니까 경인고속도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기능이 없으니 동서의 통합과 시민의 그 생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가 더 크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 방음벽, 옹벽, 철거 이거 다 하죠. 도로 재포장하고 사거리 연료장 설치한다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바뀌긴 할 겁니다. 2021년. 2021년까지인데 그거는 이제 옹벽이니 도로 재포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1년이고 일단 준공은 조기 개통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 통행을 하겠다는 거죠. 일반 도로 하겠다는 진입로를 거죠. 진입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그리고 그렇죠. 이제 2024년까지는 또 실개천 공원 뭐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 부분 완료하겠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동시착공의 가장 문제는 동시착공이 아닌데 동시착공인 것처럼 허위로 사실 그것도 지적이 많아요. 동시착공에 대한 얘기가. 동시착공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지금 중앙에 있는 그 6차선을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옆에 있는 왕복 2차선을 포함해서 양쪽으로 3차선으로 바꾸고 중앙에는 녹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실개천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뭐 부천 뭐 하늘에 무슨 뭐 이렇게 시민강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건데 네. 문제는 동시착공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지금 그 진출입로 몇 군데 하는 것도 이 경인고속도로하고 그 바깥의 부분하고 이 낙차 문제라든가 또 방음벽을 텄을 때 그 지금 방음벽 밖에 있는 주택가하고 완전 붙어 있어요. 지금 이 도로가. 부채도로가 양쪽 부채도로가 소음이 아주 심각해지겠네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방음벽으로 딱 막혀 있는데 이제는 이 방음벽을 동시착공 개념으로 다 없애서 양쪽에 이제는 왕복 3차선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가들이 거기 다 붙어 있잖아요. 지나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착공해서 이걸 다 없애고 막 새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막 처음에 대충 계획을 세웠다가 네네. 뭐 저는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당 상임위원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방음벽을 또 다 다시 만들어줄 거냐 그 주택하고 그 사이에
방음벽 만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시착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민원, 소음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서 남북 간에 이걸 소통시키는 먼저 이 교차로들을 먼저 만들고 네. 그 다음에는 주택가가 없는 이 일부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 일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단계적으로 방음벽을 없애고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그런 소음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하면서 이걸 할 거냐. 원래는 그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거기를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이걸 바꿔서 네. 우리 도심지에 있는 뭐 왕복 8차선, 6차선 이런 도로처럼 바로 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가들이 길 옆에 있고 그 사이에 완충 녹지가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이게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것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거는 동시착공이라는 말은 이거는 시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책들을 다 해가면서 시간이 지금 여기 제시한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큰 인천의 도시 계획 쪽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 의견 수렴을 뭐 한다고 해서 뭐 설명회도 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동시착공 언급하신 도시착공도 그냥 시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이 일부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고 하긴 하는데 또 막상 또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속도 제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지금 크게 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원래는 초기에는 무슨 트램인가요? 트램 해가지고 무슨 저공에 이렇게 뭐 그 경전철 같은 거. 뭐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지금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예산 문제도 또 아직까지 또 어떻게 할 거지에 따라서 하여튼 중요한 이슈로 2017년에 하긴 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 때도 또 어떤 지방선거의 주요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좀 되지 않는가라는 이미 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이제 끝나버렸죠. 이미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그 아시안 게임 먼저 하듯이 뭐 그런 건가요? 따지면 그것도 2005년대 총선 앞두고도 그게 그 얘기가 나왔었죠. 국비 지원 그때 받을 그 당시 여당 야당이 다 사실은 국비 지원 받겠다고 그렇죠. 공약들을 다 세웠는데 이게 그렇죠.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4천 조달 방안이 지금 뭐 뚜렷이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경인 그 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이전에 원래 무료화에 됐던 게 더 먼저 제기를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부평이나 계양 쪽에서는. 그렇죠. 원래 시민사회에서는 그 경인고속도로의 그 사용량이. 통행료를 없애자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일반화 이관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통행료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통행료는 저기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진짜 시민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거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일반 도로화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도로 국토교통부 내지는 그 이걸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장인지 이거를 인천시가 꼭 필요해서 이 관리권을 달라고 했던 건지 처음부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한구 의원님? 이거는 이제 저기 민선 사기 안상수 시장 때부터 네. 사실은 루원시티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고 그때는 직선화했죠. 나머지는 이제 그 일반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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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하는 계획이었죠 그 당시에. 음. 근데 이 부분이 직선화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도로의 모양은 청라 진입도로로 가지만 직선화라는 거를 쓸 수가 없게 했어요. 국토부에서 소영길 시장 때. 그래서 소영길 시장 때 국토부하고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직선화라고 하는 거를 안 쓰는 건 뭐가 있냐면은 청라 루원시티 사업이 LH하고 인천시하고 나중에 50대 50 정산하기로 하고 지금은 LH가 100% 투자해서 하는데 네. 저 사업에 사실은 이 승인 지금 이게 사실은 법적 어떤 결격이 있는 거예요. 국토부가 저거를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저것도 사실은 이 법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는 큰 행정적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국토부는 직선화를 계속 그거를 인천시가 이렇게 직선화라는 걸 전제로 추진한 루원시티 이거를 다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직선화라는 걸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청라 진입도로로 이제 이게 바뀌어서 공식 면청이 진입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인천 IC 그 기점에서 끝난 거예요. 네. 이제는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2각순환도로가 생기면
이 항만 이런 각종 물류는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걸 일반화하는 당초 계획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제2각순환도로로 다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지금 뭐 아침에 거기 또 저녁 때 거기를 지나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2각순환도로로 이걸 많이 우회하고 또 제2각순환도로도 그 아직 저 안산까지 제 안 2단계 된 거죠.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능들이 아직은 안 갖춰진 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이 고속도로로 갈라져 있는 양쪽 지역 주민들의 이제 오랜 그것이 수건 사업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간 거고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이정복 시장이 이렇게 왜 그 이 서구의 원도심 또 남구 이게 서구 남구 또 중구 이렇게 관통하는 거거든요. 이 원도심 지역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뭐 이 뉴스테이 정책이나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나 이런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되게 서둘러서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의 수건 사업과 이거를 지금 서둘러서 사실 이거를 한 걸 보이는 거예요. 뭐 좀 관계가 있나? 당연하죠. 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정복 시장이 아까 우리가 지금 최근 그 뭐 이슈 이런 거에서도 다뤘지만 누구를 타켓으로 하느냐를 정확히 보이는 거죠. 전통적인 지지층하고 또 하나는 인천시 내에 사실은 이렇게 원도심 이런 지역들을 사실 주 타켓 보수 성향이 좀 있는 이런 대표를 결집해서 지금 그 과거 야권 인천에 어차피 뭐 표가 안 될 거다 생각하는 젊은 층이나 이 서울서부터 계양, 이 청라 이쪽 검단 신도시 이쪽으로 이어지는 젊은 층을 사실은 많은 좀 도외시한 이제 이런 전략 속에서 사실은 이걸 서두른 것이 아닌가. 예. 네,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제목만 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착공 하면 꼭 뒤에 경축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축이라는 보다는 이거 왜 했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의 원래 취지 원래 우리가 시민들이 원했던 거하고는 좀 더 괴리감이 존재하는 뭐 그런 이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과 연이어서 이게 그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실시인데요. 이거 진짜 제가 볼 땐 이건 참 재밌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작년에 할 때 그렇게 여야 논란이 많아가지고 인천 시의회에서 여기 이양구 시의원도 계시게 하지만 특히 시 정부에서 굉장히 좀 안 한다 그랬죠. 예, 좀 이게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고교 무상급식을 또 아주 전격적으로 먼저 예산 편성까지 다 하고 교육청의 부담도 일정 정도 시가 감당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송 대표님 소개해 네, 주시죠. 말 따라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12월 15일이죠. 그날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된 게 예산안이. 그때 그 전날 그날이군요. 15일 날 아침 8시에 긴급 확대 교육 지원 위원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하고 시의회하고 교육청 3자가 합을 해 예산안에 대한 마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가진 건데요. 네. 여기서 비용 분담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교육청에서 심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천시 예산으로 예계를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된 85억을 감액하고 그거를 무상급식비로 올려주는 네. 그런 조치를 통해서 네. 서둘러 이거를 마무리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다 무상급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네, 내년 그렇습니다. 3월 학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곧바로. 근데 이양구 의원 이거 어떻게 뭐 시의회에 계시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뭐 안 가서 그냥 너무나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이번에. 설명을 한번 좀. 그동안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그 범야권 단일 후보들이 이제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죠. 네. 예, 반대 포퓰리즘 이러한 그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업농촌도 살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만들고 보편적 복지. 예, 보편적 복지의 어떤 이 중요한 단초다라고 해서 쭉 해왔는데 네. 이번 고교 무상급식에서 아주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시의회에서. 네.
2010년에 이 무상급식 계속 이 포퓰리즘 이 문제 제기를 하던 새누리당은 이걸 적극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 당시에 그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거는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 건강고 농업농촌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자체에서라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민주당은 네. 계속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걸고 반대는 할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둥, 뭐 절차를 뭐 이걸 다 맞게 지킨 거냐는 둥, 이거를 사실 몇 개월 동안 입장이 바뀐 건가요?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7년 만에 아주 웃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양쪽의 이 경험을.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아니,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때 무슨 나그네형 교육감 동의받고 시작했냐. 여기 뭐 황명수 의원님 계시지만 나그네형 교육감이 예산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한 걸 의회에서 필수 경비들 그렇죠. 교육청 거 다 삭감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예. 없게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자, 중학교 무상급식 인천시 재정 어렵다고 네. 강화군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유정복 시장 뭐 의회 다수당 새누리당에서 안 하려고 한 거를 예산 다 잘랐죠. 그러면 2, 3년간 계속 그거를 자른 거죠. 민주당에서 계속 뭐 저도 뭐 야당 민주당이나 네. 뭐 탈당 무소속한 상태에서도 계속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 받아서 그걸 압박했단 말이에요. 예, 시에다가. 그래서 된 거죠. 그것도. 어쨌든 됐죠. 자,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 자, 아니 유정복 시장이 먼저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해서 이제는 정부로부터 책임을 만들어 같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전국의 시도가 공동으로 예, 예. 그걸 누가 했다고 해서 자꾸 꼬투리 잡고 이러면 되냐. 사실 이렇게 몇 개월을 해온 거예요. 사실 네. 이게 갑자기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봄에 이미 유정복 시장이 그런 올 봄에? 교육정책 관련한 측면에서 이미 전체 기조에 대한 거에는 발표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와서 전면적으로 이제 이걸 애인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9월 달 이후에도 제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 시장, 교육감, 뭐 시의 국장, 기획실장, 교육청 국장들, 시의원 둘 해서 이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 주요 현안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계속 그 기존의 이 분담률들을 자꾸 이걸 근본을 흔드는 한치도 그 입장에서 3개월 동안 안 바뀐 거예요. 제가 너무 사실은 화나고 왜 그랬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냐. 네. 그리고 우리 의회가 273억 사실은 이거를 시 예산을 처음 편성했을 때 그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고3 무상급식을 하는 이런 걸 했었어요. 교육위가. 근데 우리 예결위에서 왜 고3만 하냐. 시도 교육청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전학년을 이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시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는 교육청이 자꾸 재정이 어려우면 그러면은 교육위에서 증액건이 한 고3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예결위에서 시청 전체 273억 이거를 고3 전체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하는 걸 할 건지 선택하라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 전까지 시와 교육청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수정안으로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부교육감이 그 다음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절차가 위법이니 뭐니 뭐 막 맹그 비난하면서. 대법원 제소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죠. 아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그 결정하는 과정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면은 중학교 무상급식 할 때는 그때 교육감이 이청용 교육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돈 없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미루다가 막판에 된 거고 지금 어찌 보면 거꾸로 시에서 뭐 하나 의해서 좀 하자 그러는데 부교육감 이제 이청 교육감이 없었고 이제 부교육감이 돈 없다 해가지고 그러다 막판에 전격 또 타결된 건데 강병수 전 의원님께서는 뭐 중학교 무상급식 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정략이라고 봐야 되니 뭐 어떻게 봐야 이거는 이제 정책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대했던 현 유정복 시장 집행부가 중학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급식도 계속 취임 이후 3년간 반대했던 것을 갑자기 중학교 무상급식을 못 이기는 척하고 하더니
막판에 불과 이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시가 주도해서 교육청과 대화도 없이 이 고교 무상급식까지 했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용 치적 쌓기죠. 정확하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근데 없습니다. 예전에는 철학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이 몇 프로, 인천시가 몇 프로, 시군구가 몇 프로 내는 뭐 하기는 하는데 뭐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는 어떤 기술적 그 분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막판에 타결됐다면 모를까. 취임한 가지고 임기 4년 동안에 거의 3년 반을 반대하다가 막판에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갑자기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추진해서 예산을 쓰게 하고 군구랑도 사실은 거의 상의가 없었거든요. 군구가 지금 이 전체 예산의 한 17.5%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 없이 이렇게 갑자기 밀어붙인 건 결과적으로 뭐 우리 고등학교 인천식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과정이 공정해야지. 결과도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적이지 이제 않았다. 그렇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좀 뭐가 가만히는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의도는 당연히 선출직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도는 있죠. 어느 정책이든. 네. 문제는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 우리 그거는 좀 제가 그것만 이제 예. 군구하고 협의안 됐다 이런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교육청이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주장한 거고 아, 또 교육청 주장이라 이거죠. 이 고교 무상급식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또 시민단체 중에 어떤 한쪽 그쪽에서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언론은 그냥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 쓴 거죠. 그렇지 않죠. 11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이미 그 기존 식품비하고 기간제 인건비에 있어서 40대 30대 30에서 군구가 30%를 부담하는 그 분담률만 유지한다면 동의하겠다. 네. 남구만 빼고 다 사실은 그 동의를 한 상태였고요. 여기 제기한 것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했고 투자심사 등 적법 절차 반영 안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집행부에서 자 그거는 뭐냐 이제 보세요. 이거는 입장의 차이예요. 무상급식이 이 세목이 항목이나 세목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별도 목이라면 네. 이거는 당연히 그런 심사를 거치고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 저희가 시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시의회가 암만 예산 우리가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전 절차를 안 거친 뭐 용역 심사를 안 받았는데 용역비를 한다든가 또 법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거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원들이 증액 요구해도 저희가 다 작금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절차들을 거친 거예요. 이거는 자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한 항목에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그 안에 산출 기초에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몇 명 얼마,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예산도 변경한 거 보면은 무상급식에서 전체 1,000몇 억에서 이것이 1,000 몇백억으로 이렇게 늘린 거지. 이게 뭐 별도로 새로운 항목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해석이. 근데 하여간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뭐 아까 우리 강병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하니까 네. 반가운 일이고 아이들한테 뭐 한긴 한데 이 과정과 절차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한 대로 그 중학교 무상급식 때와는 굉장히 상반된 서로 정치 정당 간의 입장이 약간 좀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결국 또 하나의 정치 공방으로 같이 흘러버린 것처럼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논쟁을 했을 때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정책 의도를 가지고 고교 무상급식을 마지막에 강행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익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그리고 이한규 의원님하고 저랑 이제 처음에 이제 2010년도 시의원이 돼서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민과 함께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주도권을 누가 가졌든지 막판에 철학을 배신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말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넓은 뜻에서 네. 작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일단 시민에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과정에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던 건 따져보자. 그래서 일단 그 정책 입장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주는 거 박수치고 환영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10년에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민주당 뭐 같이 다 같은 그 저도 소속돼 있었지만 그 반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온 입장이고 이번에도 저는 무소속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의도로 했던 어쨌든 정치인들이 선출직이 다 정치적 그럼요. 의도로 정책하고 또 공약해서 하는 거지. 전 그래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해라. 시민들을 위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해라. 서로 경쟁적으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느 정당이든 자기 정당이 그렇게 추진하던 거면은 상대 측에서 그걸 해서 나의 어떤 공으로 올게 미리 상대 측이 그거를 뭐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박수치고 환영한다 하고 이렇게 쓰여진 돈이 오히려 더 잘 쓰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 발 더 가야 되는지 사실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냥 서로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당이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소속 거예요. 의원의 특권이죠. 아니 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렇게 그 추진하려고 했던 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거든요. 친환경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돈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급식 지원센터. 그래서 이제 물류 체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그 몇 사람의 물류에 이렇게 좌우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로서는 환영을 하고 이후에 이게 안전한 또는 친환경으로 가고 또 물류에 그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아직도 좀 과제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더 노력을 제가 해야 한 된다고 말씀 봅니다. 네, 드리는데요. 지금 인천시 정부가 이게 얼마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느냐 하면 지금 고교 무상급식과 달리 유아 무상급식이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이 있는데 이번에 다 해놓고 이제 뭐라고 홍보하고 다니냐면 이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배제된 데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인천에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한 6만 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한 2, 3만 명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들이 더 많으니까. 다 해놓고 유치원 쪽은 내년에 무상급식에서 뺐어요. 한번 송정로 대표님 정확하게 취재를 해보시는데요. 왜 똑같은 유아를 키우고 누리과정도 같이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유정복 시장이 막판에 딱 하나 빼놓은 게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1인당 내년에 한 4, 5만 원 정도 월 들어가는 걸 지금 전혀 예산 배정도 안 했고 그 건의를 해서 듣지도 않고 어린이집하고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불편한 거지. 자기가 원래 좀 갑자기 생각이 바꿔서 정치적으로 이걸 해놓다 보니까 교육청이 계속 반발하니까 유치원까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차마 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또 다른 취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치원- 같은 애도 어린이집에 가면은 밥을 공짜로 먹는데 유치원으로 가면 밥 안 준다. 그렇죠. 내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유치원이 빠졌나요? 빠졌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이렇게 플라카드 홍보하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치적 의도인지를 그거는 우리 황 대표님이 이건 제가 잘 알죠.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예. 한번 전에 또 저도 처음 듣는 일이에요. 전 뭐 아무 이거 예결위원인데 이런 막 논란이 있을 때 오히려 왜 어린이집에서는 그러냐면 청소 말씀드릴게요. 무상급식 누리과정 하는데 예산을 네. 우리 이번에 교육청 지원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가가 배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누리과정에서 유치원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유아 무상 교육을 하려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고 어린이집에 관한 거는 인천시가 세우면 돼요. 근데 인천시는 세웠어, 자기네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러고 나서 유치원은 나 몰라. 그러니까 거의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이니까 난 몰라. 그래 놓고선 근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 입장과 어떤 행정기관이 주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분야를 뺐어요. 이게 내년에 똑같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동네에서 같이 애들 키우고 있는데 부모 아파트에 위에 있는 엄마랑 밑에 있는 엄마가 아침에 거기서 유아 애들 유치원 보내려고 각각 서서 버스 태우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이번 달부터 공짜예요. 그러는데 유치원은 우린 그런 거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그럼 다시
문제가 있네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네, 점검을 해야 될 하여간 것 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뭐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실시와 관련된 것도 주요한 올해 이슈였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강원도하고 인천이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먼저 발표했지만 사실은 의회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러 지자체들이 사실은 의회 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지자체들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회 학교급식법이 계속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자꾸 이 무상급식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국회하고 정부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부담하는 이 무상급식을 네. 빨리 정부도 같이 분담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지자체들이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정당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 네, 이것도 네. 빨리 그렇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이 시민들의 혈세로 공급되는 이 무상급식이 진짜 품질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지역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이러한 식자재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빨리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같이 사실은 지금은 같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 저기 인천인에서 2018년 10대 뉴스 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까지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요 주제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제는 그 중에 하나 제가 10대 뉴스 중에 하나 또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송도 6809. 예, 뭐 경제청 그 정대효 차장 그 당시 정대효 차장이 이제 6809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이제 10대 뉴스로 좀 뽑으셨습니다. 뭐 알다시피 해가지고 뭐 시위에도 특위도 만들어지고 국정감사 때도 굉장히 논란도 되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 좀 간단히 좀 예,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 해드리면요. 일단 8월 14일입니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이 페이스북이죠. 거기에 글 올린 게 일파만파, 말 그대로 일파만파였죠. 거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주한 노란하니 요 문장이 일파만파였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때 이 내용은 송도 개발이익 정산 방식에 대해서 이게 인천시하고 언론, 사정기관 등이 유착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 측에서는 정대유 차장이 얘기하는 거는 프로젝트별로 그때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쪽에서는 업자 쪽에서는 개발 사업 다 종료한 다음에 이 계산한 거로 밀고 나오니까 답답해서 이제 터트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걸 보면 2007 이게 처음 이게 이제 송도 개발이 이게 시작된 게 10년 전이거든요. 이게 또 거꾸로 또 타고 올라가면은 그 전에도 특혜로 의심받는 게 많이 있었다. 이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송도 6809를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이 당시 이제 각각의 전현직 시장 때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재계약하면서 시민의 더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돈이 이게 뭔가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왕구 의원님 이거 지금 그 뭐 특위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뭐 지금 그냥 고소고발 건은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 국민의당에서도 고소고발했고 했습니다. 한 상태에 홍영길 있습니다. 전 시장도 맞습니다. 고발했고 진행 중입니다. 다 그냥 법적 진행 중인 거. 그렇죠. 국민의당이 또 추가 고발했죠. 전 시장들 말고 여기에 이제 그 사법기관 예. 쪽과 연관돼 있는 단체. 시민단체도 거론해가지고 이제 언론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법 관련 단체. 국민의당에서 흘렸죠. 흘린 겁니까? 살짝 언론은? 흘리고 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언론 있습니다. 봤는데, 예. 그럼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는 고소고발을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공방이 되고 있고,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이제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네. 단계별로 정산하라. 단계별 라고. 정산하라. 그렇죠. 단계별로 네. 정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송 대표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투입 비용 863억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그 요구한 의회에서 그런 자료 제출들이 이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산정하라. 뭐 그런 거고 또 평당 300만 원 이런 것이 감사원 지적이나 또 재외곽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했을 때 토지 300만 원은 적정하지 않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실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걸로 다 조사 결과들은 나오고 또 잔여 부지 39만 평 그 입찰해서 대상 컨소시엄이 했다가 계약이 안 된 부지 같은 경우는 일괄로 입찰하니까 자꾸 사업자들이 돈 되는 거 먼저 개발하고 또 거기에 랜드마크나 거기에 기부 체납해야 된다든지 또 이익을 나눠야 되는 이런 거는 개발 안 하고 중간에 자꾸 먹튀하려고 하니까 네. 판교나 이런 사례처럼 직접 개발 송도에 우리 경제청에서 직접 분양해서 돈 되는 거에서는 충분히 그 적정 가격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고 공공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 그 남긴 이익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투자를.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네. 성공한 다른 지역 사례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인천시만 계속 몇십만 평씩 이 사업자한테 통째로 맡겨서 이런 계속 먹튀 논란 계속 재산 손실을 되풀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조사 결과 뭐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 경제청 근무자가 뭐 퇴직하자마자 그 개발회사에 네네네. 취직하는 이런 각종 공직자윤리법 그럼 위반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아마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가겠죠. 아, 공직자윤리법은 아. 뭐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니까. 예. 그러니까 또 요번 따지면 어찌 이 송도라는 어떤 곳이 인천에서는 굉장히 개발이 가장 강하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자본의 어떤 뭐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그게 큰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게 뭔가 터진다 했는데 이게 그냥 내부 고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일정 정도 지금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좀 조치가 된 건 있긴 하지만 또 개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로 고소 고발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그러면 이걸 폭로하신 그 차장님은 현재도 그냥 공무원 신분으로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뭐 그냥 무임소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무임소. 그 직책이 공식 그런 그 업무가 징계한다고 하지만 징계를 못했죠. 징계는 못했고. 예. 결국 못했죠. 반발하고. 그거는 내부 고발자 그런 그 법에 의해서 네. 국민의당에서 그 국회라든가 사법기관에 내부 고발하는 거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보고가 되고. 그건 국민의당에서 이제 공문으로. 네. 그거는 내부 고발자다.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걸 다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본하는데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아마 또 뭐 주요한 또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하구 의원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안상수 의원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때 입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민주당인 송영길 시장 때 일부 변화가 있어서 지금 최종 결정된 건 또 유정복 시장 때 결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잘잘못을 엄격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칼로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탁탁탁 해서 그 인과관계와 잘잘못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나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문제로 가봐야 서로 잘났다, 서로 못났다, 너가 비리가 있다, 이렇게 가면서 묻힐 소지가 있는 이슈이지 네. 명쾌하게 어떤 시민의 여론으로 맞아,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 이거는 누가 이거를 내년 6월 달까지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송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개발한 지 이제 13년 만에 터진 문제인데 네. 이만큼 인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이권과 또 인천의 미래의 먹거리가 달려있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없이 결정된 것이 터질 것이 터졌다. 그래서 요 하는 과정 중에서 뭐 정대유 차장이 터뜨려 놓고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잘 터뜨렸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논제화됐고 이걸 계기로 송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시민의 삶과 또 앞으로 인천의 이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그리고 공개하는 행정 이런 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요 이슈도 뭐 하여튼 좀 법적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주시하고 인천을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참 뜨거운 얘기고 어찌 보면은 특히 이게 참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또 언론 쪽에서도 참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중에 하나가 이 국제 성모병원 네.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17년 지금 10대 뉴스로 지금 인천인 뉴스에서 지금 잡았는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몇 년 됐거든요. 이 노사 여러 가지 부당 노동 행위라든가 이런 문제에다가 최근에 이제 부당 내부 거래 문제까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더 부각됐고 요번에 어젠가요 오늘 이제 이 담당 이걸 했던 그 성모병원 원장님 부원장님 다 지금 인사이동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송 대표님 간단하게 좀. 예, 인사이동은 오늘 된 것 같습니다. 알려진 거는. 그래서 그 부원장 신부 박문서 부원장 신부죠. 이분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휴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면직 정직 다음가는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자기 박탈 등 신부로서의 그래요?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휴양이라는 이름으로 징계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타파에 보던데요. 이제 12월 4일 날 그리고 12월 20일 날 두 차례에 거쳐서 부원장 신부의 부당한 내부 거래 또 부원장 신부의 10억대 계약업체 주식 보유 이 두 개의 보도가 아마 큰 주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 민원은 이 사건은 사실 3년째 되는 겁니다. 2005년부터 요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얽히고 설킨 게 있거든요. 2015년부터. 15년 네. 성모병원은 국제 성모병원은 2014년 2월달에 관동대를 인수하면서 개원했는데요. 2015년 2월달에 서부경찰서에서 이 국제 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제 표현화된 거죠. 그때 이제 내부 제보가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간 건데 그때 문제는 이제 그래서 전국 병원 종합병원들의 대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 작성했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리고 환자 수를 부풀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부당 청구를 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네. 그때 경찰 발표가 그랬습니다. 경찰이 환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에 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이게 2005년 6월 달에 발표한 거거든요. 4개월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인천지검은 넘어갔지요. 지휘권이. 그래서 인천지검도 4개월 수사했는데 그때 수사 결론은 진료 기록 허위 작성이나 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는 무혐의 처리했고요. 네. 한 가지 환자 유치할선 혐의만 약식 기소한 겁니다. 벌금 300만 원에. 근데 이것이 또 법원에서는 이것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그게 2016년 6월 28일의 일이죠. 근데 그 사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현지 실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 삼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는 1억 9천만 원이라는 부당 청구를 확인해가지고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2016년 5월 달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보자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해가지고 4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제보자가 사실은 그 홍명옥 지부장이라고 병원 측에서 이제 징계를 했죠.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근데 사실은 병원사 출신의 간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공갈미수니까 좀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형을 받았는데, 근데 그런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홍명옥 지부장 징계 해고를 의결하면서 표현화됐죠. 그때가 2016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얽히고 섞였습니다. 3년 동안에 이거를 잘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은 네, 하여튼 얽혀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언급하셨던 2016년까지 그런 어떤 경찰 조사라든가 법원, 검찰이라든가 이것이 이렇게 요즘도 무혐의 비슷하게 처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그 부원장님의 내부 부당 거래가 다시 뉴스타파의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이제 다시 된 건데. 그렇죠. 그것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뉴스타파가 저기 취재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뭐 이게 인천에서 이 천주교 인천교구는 어찌 보면은 참 민주화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특히 또 최근에 또 가톨릭 회관도 또 이게 중구청에 이제 또 매각이 되면서 또 철거도 하는 또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또 지역사회 또 논란이 또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또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또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좀 인천의 천주교에 대한 어떤 좀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또 언론에 주목을 받은 것이 뭐 언론 다 다루진 않고 많은 언론 다루지 않았지만 관심을 많이 모은 것이 역시 천주교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그랬다. 너무 세속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들이 다들 있었던 거고 이게 암암리에 많은 그 시민들 사이에서도 작용했다고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종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뭐 이제 고아 뭐 또는 이제 여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이제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맞습니다. 국제적 그런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회가 바뀌고 이제 이 여러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그러한 그 의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한 의료 또는 복지 이런 활동들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아마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 출발들은 이제 그렇게 된 역사들을 갖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민간 병원들도 많고 뭐 막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이제 국제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대규모로 짓고 거기에 이 어떻게 보면 고급 그런 이 노인 요양 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이 종교 이 부분의 그런 취지에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는 거죠. 지금 부평 성모병원도 경찰대학 부지들을 계속 인수해서 계속 성모병원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예. 또 서구 국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니까 사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을 낄 수밖에 없었고 관동대를 인수한 그러니까 거죠. 관동대학교가 2013년에 정부로부터 이 의과대학이 있는 데는 이 의과대학생들이 같이 그 의료 실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의무적으로. 그게 없으면 페널티를 맞아서 대학 입학 정원을 계속 감축받아요. 그래서 2013년에 관동대가 사실은 감축 인원을 학생 입학 정원을 이제 감축받으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다른 그 의료재단이 관동대를 인수하려고 이제 막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불과 2년 사이에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관동대를 전격 인수하는 이제 이렇게 결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관동대 인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관동대를 인수해서 그 서구 인재개발원 앞에 있는 그 이 교구 이 부지에 또 국제병원 대규모 이 병원들을 지면서 또 이런 재정적 어려움들이 아마 봉착하면서 예. 성모병원이나 국제병원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닌가. 첫 단추를 잘못 이제 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대로 특히 뭐 천주교를 포함해서 종교계에서 어떤 이런 의료 병원을 설립했을 때는 좀 이렇게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은 치료비도 좀 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있는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걸 모든 걸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여튼 특히 이 국제성모병원 이 사태 문제는 과도하게 좀 어떤 그런 영업적인 어떤 측면이 하면서 문제가 더 터지고 더 불거지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참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천주교 그런 문제에서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이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부평에 있는 인천 성모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그 해방 이후의 고아라든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끌어가고 그러면서 인천 성모병원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성장하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여기서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천 성모병원,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에 있는 국제 성모병원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거는 마치 재벌 기업에서 기획조정실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을 벌이듯이 해요. 이거를 어떤 의료적 접근이거나 아니면은 종교에 있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어떤 구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사업적으로 확실히 성공하겠구나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7천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관동대를 600억 주고 인수해서 건물을 막 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구상을, 그러니까 사업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사업적 접근을 뭐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가치의 판단이긴 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강남 성모병원이나 부평 성모병원처럼 처음 생길 때부터 의료기관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고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안 그렇습니까? 다 처음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해서 만들어졌던 병원이 더 성장하고 해서 의료기술도 올라가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빨리 낫게 해주는 이런 정도에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거는 국제 성모병원은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막대한 7천억의 그 차입금과 이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 계획. 이 카톨릭에서 아마 이거 삼성에서 했으면 이렇게 손해 안 봤을 거예요. 막 빚도 쌓이고 막 이자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니까 여기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막 터져 나온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의료적 기능의 역할도 잘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도 빚고 원래 그 인천 카톨릭 인천교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자. 이게 사실 병원 넘기면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성모병원의 신설과 거기 그 노인 휴양시설 그리고 광동대 의과대 이 세 가지를 인수한 것이 과연 카톨릭 인천교구가 해야 될 일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접어야죠. 대기업도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니까 그 부원장이신 박문서 신부님까지 오늘 보직해임을 당하는데 신부님이 사실은 돈 벌고 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최소한 카톨릭 신부님을 믿는 입장에서 돈을 근데 구조적으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러저러한 부당한 일을 하시게 된 거고 지금 잘못하면 이 구속도 될 수도 있는 신부님이 초유의 사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점에서 다시 보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국제성모병원이 카톨릭 인천교구의 본질적 사업이냐 아니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넘기고 카톨릭 인천교구는 원래의 모습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의 그 마음을 화합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실 거냐. 넌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인천인에서 요거를 이제 그 성모병원에 대한 어떤 내부 거래 의혹을 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언급한 대로 인천 교구가 올해 참 어찌 보면은 시민들한테 참 아쉬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 카톨릭에 간 그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이제 독지가가 기부했던 그렇죠. 그거를 그냥 헌납한. 중구청에다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그냥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매각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철거가 들어갔고 그 옆에다 제가 기억하기도 그 시민단체에서 거기가 이제 민주화 성지라고 해서 표지석도 만들어 놨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표지석이 이상한 꼴이 돼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올해 한 해는 천주교가 인천 시민한테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실망감을 준 한 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주제를 참 다루면서도 하고 저는 어저께 그 크리스마스 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TV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BS 다큐멘터리 그 소록도에서 그 오스트리아 그 간호사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안느 마가렛 영화도 됐습니다. 예, 이분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걸 봤는데 제가 그 중에 내가 기억 남는 거는 이분이 43년 동안 소록도에 계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가셨거든요. 갔는데 왜 갔냐? 가서 이제 오스트리아 가서 이제 물론 인터뷰 하니까
그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본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일이 많았었는데 도와줄 일이 이제는 많이 없어질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자꾸만 이제 자기를 받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언론에서도 와가지고 대단하다 뭐 해가지고 그러는 게 너무나 불편해서 왔다는 인터뷰를 딱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천주교 쪽이나 이 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는 하겠지만 그런 어떤 좀 초심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인천 천주교에서 좀 더 고민되고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진짜 가장 제가 볼 땐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대 뉴스를 뭐 중에서 몇 가지만 쭉 훑어봤습니다. 뭐 아시죠? 오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졌고 그러는데 그래도 연말이고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 우리 매년 연말 마지막 방송 때는 하나씩 하는 거. 2017년 본인한테 가장 의미 있던 일이 있으면 우리 게스트 한 분씩 각각 하나씩.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예전에 그 좀 시청에서 근무할 때나 했을 때 제가 사회복지 사업할 때는 좀 월급들을 좀 받았다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는 거의 후원금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월급을 또 받게 되는 주로 그 사회적 경제 쪽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아주 좀 이쁨을 받고 사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속 받는 겁니까? 내년은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랑 또 어떻게 맞물렸는지 내년엔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한구 의원님은 뭐 어떻게 올 한 해 개인적으로나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족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그 넷째. 아 진짜 넷째. 입양했죠 입양. 오케이. 아니 뭐 이제 입양은 이제 요즘은 다 이제 공개 입양, 공개 네. 가정 입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큰 딸이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몇 년째 다니면서 계기가 돼서 네. 입양을 이제 추진하면서 2달 전에 그 가정 입학 이렇게 결정을 받아서 지금 식구가 하나 지금 늘어 있는 대단한 그래서 우리 넷째가 34개월짜리가 아, 아마 이제 몇 네. 개월 동안 이제 법원에 심사를 받아서 결과가 잘 나오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아유, 그런 상황. 아유, 감사할 일이죠. 참 대단한 결정과 네.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결정을 가족이 가지고. 결정이었겠죠. 이거. 예. 그냥 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주어진 거를 저희 아내하고 두 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주장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어이, 직장은 큰 결정이십니다. 예. 가정이 우리 집이 아주 젊어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낮아졌겠네. 그렇죠. 내년에도 뭐 예.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내년에 뭐 이렇게 쭉 잘 좋은 알겠습니다. 결정해이죠. 예. 우리 그 송영로 대표님은 뭐 올해 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건 없어요. 저는 좀 지겹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연의 가제, 지역 언론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온 거고요. 뚜렷한 앞길이 보여서 뭐 찾아 나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인천인이 예년에 비해서 경영이나 편집 쪽에서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제대로 된 지역 대표 신문으로서 좀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네. 정말 대표 신문 자리 잡고 있도록 또 시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하나의 감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전 의원님은 네, 이번에 저는 그 부평의 길을 걷다. 이거를 한 18번 길을 걸었습니다. 그 제가 부평에 산 지가 한 30년이 넘지만 몰랐던 길도 많고 몰랐던 역사나 문화도 또 현안도 모르는 게 많았는데 7월 달 삼복더위에 그 토요일마다 이제 걸었는데요. 삼복더위에 시작해서 엄동설안까지 해서 총 18번을 매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을 더 친근하고 또 함께 걷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끝나고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어떤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분들보다는 지역에서 이제 부평은 외지에서 온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지역사회에 살면서 부평을 좀 알고 싶었는데 참 잘 됐다 이래가지고 우리 밴드 회원이 한 150명 정도로 들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튼튼해졌어요. 매주 한 5, 6km, 많게는 10km를 걸었더니 아주 다리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 인천인도 서울 걷기 재개했습니다. 그쵸. 10월 달에 예. 2차례 걸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와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인천은 저는 인천 안 걷고. 어쨌든 부평의 길을 걷다. 이거를 한번 하면서 네. 우린 제가 사는 동네를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내년에 뭐 하고도 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이 일부러 가보니까 몰랐던 것이 보이면 그만큼 또 내년에 무슨 만들 때 직접적 도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래도 걸으면서 본 것과 보이지 않은 것, 이런 거는 차이가 좀 있겠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예. 의외로 평안하고. 네, 뭐 오늘 뭐 초광희 대표님도 말씀을 34초 해주셔야죠. 예, 그렇지. 예. 저는 올해 한 해는 정중동.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팟방송 34차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건강하셨고 뭐 그랬다고 생각 들고요. 내년에도 좀 더 즐거운 방송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